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라는 거대한 조작 시나리오 기억하십니까? 가짜 현금 다발 사진 한 장으로 국가 지도자를 살인 조폭과 엮으려 했던 그 파렴치한 인격살인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거짓 폭로를 일삼은 자들과 이를 검증 없이 퍼나르며 동조했던 일부 언론들의 합작품 0.73%라는 간발의 차이 뒤에는 이처럼 비열한 이미지 훼손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려 했던 자들의 추악한 시나리오. 유죄 판결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뻔뻔한 민낯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의의 칼날 앞에 선 조작의 주역들, 그 충격적인 전말을 확인하십시오. 이 건은 저널리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언론과 국민의힘이 작업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참기자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구승 변호사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윤명균이 그러니까 파타야 거열 사건은 이제 2015년 11월에 태국 파타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범인은 2명 김영진, 윤명균인데 윤명균은 사건 직후 태국 당국에 자수를 해서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형을 살고 김영진은 베트남으로 2년 8개월간 도피를 했다가 2018년 4월에 이제 베트남에 체포돼서 압송이 됐고 윤명균은 태국 교도소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김영진에 대한 이야기, 네. 김영진의 편지나 뭐 김영진의 법정 증언 이런 걸 공개한 건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는 그 윤명균이 2022년 4월 달 대선 한 달 후에 태국에서 가석방 후에 이민국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송환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윤명균을 대선 직전에 데려와 가지고 이벤트를 벌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사관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고. 그거 우리가 다뤘잖아. 지금 현재에서 가 있는데 그 윤명균이 그러니까 저희는 여태까지 김영진을 통해서 윤명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윤명균을 만났는데 저 이제부터는 정구승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서 보니까 아예 만나서 이렇게 적어 왔더라고요. 네. 뭘 적어 와서 이제 윤명균의 여기 지금 지문까지 찍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작성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접견을 들어가면 그 전자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받아쓰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윤명균 씨가 직접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입회 교도관이 이거는 이분이 지문을 찍은 게 맞다라고 확인해준 접견 메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매부쇼에 나올 거를 예상하고 그렇죠.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21년 9월 24일에 그 태국 국왕의 이후로 가석방 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8.15 특사 같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윤명균 씨는 그러면 여권은 만료돼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범죄자를 가둬놓는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풀어줄 수는 없으니 이민국 교도소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21년 11월 말 또는 혹은 12월 초쯤에 영사 혼자,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부터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가기 위해 갑자기 이제 사진을 찍겠다,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어서 송환을 시키려고 해서 윤명균 씨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미 자기는 가석방까지 받은 상태인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한번 처벌을 받게 될 걸 알고 있어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사진 찍으려는 걸 필사적으로 가려서 여권 만드는 걸 막아냅니다. 그게 몇 그게 년도? 21년 11월. 2021년 11월. 저때가 언제냐면 바로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장영하가 기자회견을 해서 박철민 돈폭 20억 돈다발 요게 이제 허위 사진으로 밝혀져서 실패로 약간 돌아가는 그때예요. 힘이 그거 실패. 힘 빠졌을 때 바로 저 공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대선 직전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렇고 한 달 좀 안 돼서 이번에 영사가 경찰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보통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 송환을 하는 경우에도 그 뭐 검사 비용이나 비행기 비용을 보통 피고인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부담해 줄 테니까 일단 가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때 그 유명균 씨의 표현으로 하면 여기가 편해? 라는 식의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제 송환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 속으로는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사진 촬영에는 허락을 해서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고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긴 이민국 교도소다 보니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했나 봐요.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변호사님과 소통을 했는데
그분 변호사님께서 알아보신 바로는 지금 들어오면 대선에 이용당한다. 저쪽에서는 윤명규 씨 땡겨가라고 안달이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분은 이때 들어요. 변호사에게. 변호사로부터. 예. 와.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일단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당시가 코로나가 좀 심했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때 근데 이미 윤명균을 데리고 오려고 1월 초에 이제 22년도로 넘어가서 네. 1월 초에 윤명균을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서 경찰이 파견됩니다. 데리고 올라고. 근데 이거를 코로나 핑계로 막아버리니까 대사관과 이제 경찰은 화가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월 14일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B14호 그 징벌방인데요. 갑자기 이분이 이민국 교도소에서 잘 있는데 갑자기 짐 싸라고 하더니 전화기도 압수하고 너 마약 유통했지 하면서 갑자기 이제 푹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국어로 계급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추론한 발언한 경감급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국어로 한국 대사관에서 너를 지옥에 넣으라고 했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제 징벌방에 보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징벌방에만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6명, 7명이 사용하는데 큰 방에 혼자 놓고 거기가 엄청 무섭대요. 그리고 막 쥐가 막 손바닥만한 쥐가 계속 돌아다니는 곳에 있다가 이제 당시에 태국 경찰 앞잡이들 뭐 미얀마, 캄보디아 뭐 그 조폭이나 순분꾼이라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와서 한국 가냐 안 가냐 물어보고 안 가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그래도 안 간다고 이 사람이 버티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평 그 징벌방에 더 집어넣고 다시 묶어놓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겠다라고 하고서 또 머리를 씁니다. 태국에 사건이 추가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겠다고 해도 못 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를 고소를 해라. 예. 그렇게 해놓고 근데 당장은 너무 힘드니까 그쪽 대사관 쪽에서 협조하는 사람한테 나 갈게 도장 찍을게 하고 도장을 찍어놓고 몰래 자신을 고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세팅이 다 됐는데 알고 보니까 태국 쪽에서는 이 사람 추가권이 있어서 못 가.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대선 전에 못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오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갸우뚱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아주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을 막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까지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처벌 안 받기 위함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이분은 윤명균 씨는 이재명이 누군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이 1편과 2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1편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되게 소통이 되고 있었어 갖고 물론 1편 찍을 때도 SBS가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속였는데 이 사람은 촬영 자체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SBS가 밝혀주는 걸로 알고 협조를 했었고 뭐 그게 안 된 거고 그리고 2차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했던 그 방송 때는 이 사람은 이미 태국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어요. 아예 그런 내용도 몰랐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검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잡혀와서. 예, 잡혀와서. 이제 한국에 온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2022년 4월 이후에 대한 이야기. 네. 김영진이가 이재명이랑 연관이 있어?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누가? 그 검사가 이 윤명균에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재명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누구예요? 이렇게 돼버려서 좀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검사는 진짜 이상하겠다. 이 새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 누구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이제 지금 너 여기 귀국한 거 기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를 안 하면 그 알 3 찍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해서 너 한번 말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2022년 이제 강제 송환돼서 이후인데 2018년에 김영진을 데려왔잖아요. 압송해서. 네. 근데 김영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검찰이 이 수사가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경찰이 태국을 갑니다. 그 윤명균 기록 받으려고 윤명균 증언도 받고 그때 얘기가 난 더 그거였던데. 네. 그때 그러니까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유죄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 다음 송환을 했다 이용했다도 있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도 조금 미심쩍은 게 많은 게 이 사람이 태국에서 재판 받을 때 통역관이 한국 사람이 붙거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태국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벌을 받게 됐고 뭐 의료 기록을 보면 두개골 함몰로 그러니까
그 공소 내용이나 재판을 보면은 두개골 한물로 죽었다는데 의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막 이런 식의 좀 억울한 측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법정 가서 하시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그럼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다 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당시 이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와서 이제 그 공범과 윤명균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면서 이 사람을 불어야 너가 산다라고 하면서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너가 진술해야 되는 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알아서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주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윤명균 얘기죠. 당시 자기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경찰이 이 몇 분 때는 뭘 했다 진술해. 그래서 진술하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검사가 2018년에 태국에 와가지고 그때. 윤명균에게 한 얘기 그게 이제 이 사건 말고 이재명 관련해서만 한국 검사가 2018년에 태국에 그 가서 검사는 김영진을 수사했던 그 검사. 맞아요. 오케이. 수사관 저거 2명과 카메라 촬영 담당 1명 그리고 대사관 사람 태국 경찰 2명이 와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재명이랑 연관이 있어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했다는데 근데 이재명 모른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엮으려고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그래서 네 증언이 없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경찰 수사 기록을 주면서 지난번에 너 도장 찍었잖아. 이대로 얘기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때도 압박을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도 2018년 얘기죠. 이건 지금은. 18년입니다. 와, 2018년에? 2018년도 이제 그랬던 거고. 와, 집요했어 진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 저널리즘 관점, 어떤 방송의 관점으로 요거를 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이게 단지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뭐 언론 자유의 남용,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검언유착을 넘은 부의라고 지칭되는 판결문에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부의라고 지칭되는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네. 야, 이 봤더니 그 이재명을 조폭으로 엮어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조폭이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황당한 일.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를 하는 관점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물론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 의견들을 보고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을 만들 때 네.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는 식의 방송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폭발이 큰 이슈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걸 비판하는 저는 걸. 정치 개입으로 봅니다. 솔직히. 최대로 가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일 수 있지만 최소로 봐도 최소한 매우 부주의한 방송이었다라는 그렇지. 평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봉지욱 기자님 더 하실 거 뭐야?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친구 가야 돼가지고 먼저. 그래서 속도를 그게 맞춰주신 아니라 거야. 이제 제가 자, 그럼 정구승 변호사님은 보내드려도 돼요? 예, 여기는 좋습니다. 저도 가도 돼요. 아, 예, 좋습니다. 네. 갈수록 고맙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가주시면.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말이지요. 봉지욱 기자님,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1번 그래픽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맞아. 할 때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은 위에 이제 김영진 태국 파타야 그 범인이고 이 김영진의 도박 자금을 성남 국제 마피아파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대줬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준석에게 뭐 우수 중소기업상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고.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네, 거야.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년 뒤에 이제 박철민이라는 전직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이준석에게 이재명에게 상납한 걸 같이 불자라고 이제 회유를 했고 박철민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성남시 의원이었고 이 박철민의 판결문을 보면 여기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 이 사건에 20억 돈다발 허위 폭로 사건에 박철민의 아버지와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었고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도왔어. 이게 지금 이제 나왔죠. 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김영진 씨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새로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김영진 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3월 29일자 찍혀 있죠. 2026년 3월 29일에 이제 보낸 거죠. 보낸 거고 제가 어제 받았는데 이제 봉지욱 기자님께 하면서 아직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경계심이 좀 있습니다. 경계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김영진 씨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바를 한번 쭉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11장의 편지로 온 거예요. 온 건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2번, 3번, 5번이요. 5번 CG 한번 읽어주시죠. 5번. 자,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 형광펜 부분만 읽으면 될까요?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 검사는 계속해서 저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부장님이 김형진 씨한테 기대가 크다며 조사 시작 전 톡 까놓고 얘기를 한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방송으로 김영진 씨랑 선배 이준석 씨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면 너는 끝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붙어 있고요. 야, 요거는 이제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편 방송하기 전이네요. 전 상황. 두세 달 전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6번 자료를 보시면 김영진 씨가 더 쉽게 가려면 말을 조금만 보태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영진 씨가 그렇게 해주면 김영진 씨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확실하게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마무리 준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광펜에 김영진 씨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뇌물 사건을 언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7번 CG를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무섭다. 이거는 이제 박철민 사건에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후 박철민 사건에 김영진이 증언자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박철민이 지목한 게 김영진과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피고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잠깐만요. 네. 박철민 사건이라고 하면 박철민 허위사실 유포 사건입니까? 20억 돈다발 허위 폭로 사건. 좋습니다. 네, 그거기 때문에 박철민이 주장한 게 그할 방송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준석과 이 김영진이 이재명에게 상납했다는 거고 김영진은 배달자로 지목이 됐고 근데 당시에 이게 언제입니까? 2023년 9월 10일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김영진이 법정에서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법정 증언이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2023년이란 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저한테 최근에 왔지만 2023년에 이미 이 편지 내용과 동일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영진이가 이재명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또 물타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 때 재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검증을 했는데 편지 내용을 제가 이제 검증을 좀 해보는 거예요. 8번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검찰에서는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깊게 연관되어 방송 내용까지 맞춰가며 준비를 해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주세요. 더욱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검사는 이준석 씨랑 이재명이랑 돈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강력부 검사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들 진술 다 받아놨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김영진 씨가 긴 얘기할 필요 없고 조사 다 끝난 거에 살 조금만 붙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는 것이었고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건 뭐 김영진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검언 유착입니다. 이미 내가 잡혀왔을 때 내 담당 검사 말고 강력부 다른 검사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 다 조사해서 끝냈어. 받아놨어. 네가 거기다 살만 붙이면 끝나. 협조해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당시에 정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수사했을까? 궁금증이 일잖아요.
수사했습니다. 네. 수사했어. 강력부가 수사했어요. 오기 전에 이미 이준석도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준석은 김영진 오기 전에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기 김영진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이야. 예,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여러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김영진이 와가지고 이재명 살만 붙여주면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근데 3번 자료에 보면 본인의 이제 김영진도 보면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한번 여기 읽어봐 주시죠. 형광펜. 네. 실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가 언급하고 있었음을 저희 친구와 대화한 2018년 5월 18일 면회 과정 녹취록을 첨부하고 검사들의 압박으로 법원 재판 중에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직접 발언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하여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뭐 법원 재판 증언 말고 저희가 이미 공개한 거 말고 더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여기서 친구를 언제 만났습니까? 2018년 5월 18일. 네. 딱 압송돼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때 검찰 조사 받을 때 아닙니까? 면회 과정에 녹취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뭘까? 라고 했는데 4번 자료. 있어? 있어. 보니까 당시의 변호인이 우리가 면회를 10분 할 수 있잖아요. 그 면회하면 그거 다 녹음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이랑 만나서 얘기한 거 다 검찰이 다 풀어가지고 수사 기록에 첨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또 이 녹음 확보했네. 파일을 김영진 측 변호인이 확보를 해서 속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놨더라고요. 오. 자, 이게 속기공 중요합니다. 보이죠? 2018년 5월 그러니까.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018년 예. 5월 18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전체를 못 가고 제가 딱 첫 장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뒤에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김영진이 지금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일단 네. 나 어제 연락받고 바로 왔다. 음. 그러니까 김영진이 밖에 우리 동네 지금 내사하잖아. 그래갖고 꼬마 애들은 다 수원구치소에 있고 형님들은 여기 있고 밖에서 이재명 어쩌고 그런 거랑 이상한 거 많더라고.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언급하죠. 그리고 와. 김영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에 협조하면 나 원래 살인 혐의로 기소 안 하기로 했다. 상해치사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얘기 들었다 그랬죠. 대박인데? 그 밑에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형진아 이러니 김영진은 일단 나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안 한대 검사가. 와, 씨.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더 봐야겠지만 대박인데? 뭐 이런 거 같다가 대박. 아니, 이거 대박이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증 보도는. 아니, 자, 건방 떨지 말고. 아니, 건기내지 않아. 아, 이거 아니, 대박이네. 아니 뭐 이 정도. 아니, 이게 2018년 네. 5월 18일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와,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근데 물론 오, 야, 소름이 돋는다, 이 소름이 지금 돋아. 담당 검사들은 이 범죄자들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의 그런 걸 물은 적도 없고 와. 근데 지살라고 저러는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자료들이 김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뒷받침하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너 아까 윤명균한테 너 그 알 3편 만들어서 완전 인생 끝내줄까 말아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수사 기록을 쭉 보니까 김영진이 가장 억울해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죄를 받겠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 이건데 당시에 2018년 10월에 중앙지검이 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수사 기록에 태국 당국에 태국에서 부검을 했잖아요. 네. 두개골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개골 정상으로 나와 있고 그 재판에 나온 그 법의학자들 얘기는 두개골 문제가 아니다. 그게 머리로 충격으로 외상이 아니고 내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내부 장기 다발성 파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마약을 이제 피해자가 한 개 검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사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냈는데 주장은 그거예요. 어찌 됐든 이재명으로 엮으려다가 안 되니까 잔혹한 살인극으로 방송과 함께 짜고 쳤다. 주장이 지금 이건데 아, 그런 주장이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수 그 얘기는 없으나 우리는 네.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리고 2017년에 중앙지검장 때 중앙지검 강력부 등등 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정황이 지금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영화의 약간 클리셰 같은데 맞아. 검찰 입장에서 음. 김영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어. 근데 김영진이가 얘가 협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폭행 사건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폭행 사건인데 야, 이 새끼를 그냥 살인으로 엮어가지고 이재명이랑 확 엮어버릴까? 이랬을 가능성. 아니 근데 오히려 이재명 정치인과 엮어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묻히죠. 얘는 뭐 그냥 잔혹하게 뭐 살해하면 그렇게 묻히고 상해치사로 해도 되는 그 맥락인 것 같아요. 큰 게 나오면 너는 작아져. 근데 네가 안 불면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식의 지금 압박이 아니었나, 협박이 아니었나.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와. 그러니까 방송사가 저는 너무 봉지욱 무서운데? 기자처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팩트 체크하고 보도를 아니 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도 그런 1시간짜리 프로그램 많이 한 6년간 해봤는데 보도할 당시에는 몰랐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그 사과하면 되는 사과해야지. 거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김영진의 이준석과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뭐 도박자금 대주고 실소유자다 방송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 둘의 수사가 그때 각각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김영진의 수사 기록에 이준석의 조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을 법해요. 그때도. 근데 이거를 둘을 사실은 엮어야만 이재명을 엮을 수 있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엮은 거는 잘못한 거다. 야, 오늘 방송은 진짜 이게 전국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받았었으면 좋겠다. 다른 언론사들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수사가 대북 송금 박사영 검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재명 주범으로 해서 하면 너 봐줄게. 네. 안 그러면 나 이해찬 수사하고 네 아들 수사하고 주변인들 협박하는 다. 똑같잖아요. 네. 와, 끔찍합니다 진짜. 와, 야, 2018년 5월 18일께 나와버렸네. 지금 뭐 기록이 계속해서 이제 확보가 되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 김영진의 아버지와 소통 중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네. 21년 6월인가 받았어요. 지금 17년 플러스 4년 6월 해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동의는 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은 그 높겠네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아버지도 보니까 암투병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암 수술을 곧 하실 것 같은데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재명 그거 잡는데 협조 안 했다고 그렇게 천하에. 근데 뭐 이분이 잘못한 건 맞죠. 보니까 입국 과정에서도 막 욕하고 본인이 이제 매를 번 것도 있어요. 김영진이.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아래 방송에 보면 CCTV 보면 잔혹하게 막 폭행하고 이런 건 사실이고 근데 네네.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뭐 재심이나 이런 건 어렵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네. 편지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는 진짜 많이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그 검증하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그럼요. 지적을 하는데 댓글에도 저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왜? 많이 올라오고 왜요? 있습니다. 왜, 최욱이 왜? 너도 최진봉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비화했잖아.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저는 그러니까 황당한 게 뭐냐면 언론사들이 자기 자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 비판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뉴스토파나 이런 미디어 전문 매체나 아니면 언론에 대해서 검증하는 매체가 아니면 네. 그냥 서로 봐주기 하는 게 있나 하는 이런 아니 생각도 근데 들어요. 2018년 그알 방송 나왔을 때 저는 그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지상파, 종편 다 리포트를 했더라고 메인 뉴스에서. 그럼 따다가 인용 네. 보도했다고. 그때 아마 경기도에서 당선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리포트 하다가 직접적인 물증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묻혔는데 3년 후에 또 박철민이가 전직 성남국제 마피아파란 놈이 20억 돈다발을 흔드니까 3년 전 방송의 그 이미지 이미 선입견이 생긴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터지니까 맞나 보다. 네. 라고 결국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결과적으로. 2018년에
그때 방금 말씀하신 모든 언론이 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신뢰가 높았단 맞아요. 말이야. 네. 그래서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널리즘 토크쇼에 내가 출연했던 그 김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좀 도라이거든요. 그분이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비평하는 봤어요. 그걸 했었어. 그거 막 근데 현장 내가 거기서 취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취재하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다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예. 그때. 아주 잘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갖고 나를 또 막 내가 이제 그때 워낙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앞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비판하고 마지막에는 뭐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그거는 사과 지금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비평만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예. 근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나를 악마화하더라고 또. 그래? 최진봉 씨. 내가 야 무슨 거짓말 자꾸 하지 마라 그랬지. 그건 꿈인가? 나는 너를 비판한 아니, 적이 저도 없어 한 번도. 아니 저는 최욱 씨가 당시에 한 말이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런 예를 얘기가 들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건 다른 하죠. 제작진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2017년 그알 방송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 제보가 와서 김영진이 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알 방송이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면 딱 요것만 비판을 해야지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폐지해라 뭐 다 문제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